니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맞아, 살아야지. 노후 그 준비. 말씀 때문에 이제 걱정돼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걸 자식이냐 내 노후냐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럼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이무성 씨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저거는 염색하신 겁니다. 예, 염색하신 걸로. 아, 멋집니다. 저 색깔 너무 제발 아들한테 투자하지 말고 우리 노후 좀 준비하자.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무조건 1등주의, 1등 마인드. 무조건 그냥 최고로 가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부모님하고 그런 편의점도 일하면서 막 하나라도 아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러고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돈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모으는 것들에 아무래도 익숙해 있고 그런 두 부부가 만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건 뭐 본인이 돈 잘 벌어서 자기가 뭐 입을 거 입고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자식에 대한 것만은 이제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돈이라는 게 뭐 언제 또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을 해서 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아끼고 저축을 하고 전번에 집사람은 어두운 걸 싫어해요.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켜. 그럼 뒤쫓아다니면서 저는 불을 다 끄고 다녀요. 뭐 그래서 그런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들은 이제 미국으로 학교를 갔어요. 뉴욕으로 그것도 뉴욕이 비싸잖아. 제일 비싸. 학비, 집값, 아유. 그 무슨 뭐 저기 햄버거 그 선전에도요. 뭐 1불 99전 하고 밑에 항상 하와이하고 뉴욕은 예외. 예외. 예. 또 먹고 쓰는 거 생활비 뭐 하다 보면 돈 이 단위가 벌써 훅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없이 살아보고 해야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니까 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애한테 다 그냥 저렇게만 다 해주면 사실 둘이 번다고 벌지만 나가는 돈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크게 벌지만 아주 크게 쓰다 보니까 우리 노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사람하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은 뭐라냐면 왜 돈 벌어? 나한테. 돈을 왜 버는 거야? 돈 버는 이유가 뭐야? 뭐야? 자식한테 이렇게 쓰면서 여기서 행복을 찾으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 120 시대라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집사람은 저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목사님이 밝게 웃으십니다. 찬송가. 그런 좋은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뭐가 아까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엄마와 아빠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 같아서 맞아요.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자식의 그런 것들은 서로가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되고 집사람도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 되게 쪼잔해, 되게 이상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훅 온다는데 훅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동치미 출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공감 간다. 아니 제가 언제 한두 달 됐나? 1월 달에 저는 자식들한테 뭐 백화점에서 뭘 사주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 바라지도 않고 비싸다고 안 사는데 아이들은 설레지. 우연히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옷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둘하고 가서 모처럼 그때 세일하길래 아들 엄마가 옷 사줄게 골라봐 했더니 가격 보더니 세일이 또 비싼 거야. 그래 그냥 그럼 아이쇼핑만 하고 가자 이러는데 어느 매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계신 점원분이 엊그저께요 저기 이무성 씨하고요 노사연 씨하고 와서 아들 거 이거 몇 개 사갔는데 너무 잘 어울려 이러는데 갑자기 나도 연예인이잖아. 그래 연예인 아들이잖아. 봐봐 입어봐. 근데 뭐 입어보면 이쁘잖아. 태가 나지. 그 가격 보니까 그래 사. 엄마 진짜 그래서 야
이무송 씨 아들도 샀대는데 뭐 너무 아니 티셔츠 2장 사주고 바지 1장 사줬는데 이 심리적인 게 왜 애들도 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누구 아들도 샀대는데 나도 또 누구 아들 사줬대는데 같은 아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많아서 이쪽에다가 노후 자금도 난 충분히 있고 아이들한테 줄 것도 있는데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있어. 그래서 이 자식을 주면 내 노후가 없어져. 지금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대비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가 내 눈앞에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줘 아니면 나 뭐가 너무 하고 싶어 하면 안 해주기가 더 힘들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주식 계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20년 전에 사전자 안 사줬냐고. 왜 교육보험을 들었어. 전자를 사줬어야지.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38,000원 할 때 샀으면 지금 얼마예요?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랑 돈이랑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한 20년, 25년 걸릴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동안 준비를 해놓는 거지. 진짜 문화를 느끼는 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차이가 커요. 한국에는 부모님들이 진짜 목숨이 걸려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잠깐 유학했었는데 한국 친구들이는 다 부모님 돈으로 오고 일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몇 년 동안 하고 그 돈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문화 차이를 많이 느껴요. 부모님을 똑똑 받는데. 일본은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요. 내 그냥 노후가 더 먼저예요. 네, 먼저예요. 이게. 딩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조예요, 사조. 사조. 그다음에 맞지. 이거 우리 집에 없는 거 맞지? 없는 거 맞지? 아빠가 저 사주는 거 맞지? 사조 맞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이따가, 내일 뭐 이런 거. 그래서 마트를 가면 엄마랑 가다가 애들 뛰어 내 손을 딱 잡아요. 그럼 사달라는 거.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사줘. 내 손을 놔요. 확실히 자본주의에 어울리는 아이들인 거죠. 네. 근데 안 사주면 손을 놔요. 네, 놓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서러울 때도 있죠. 아직 5살이니까 아직 뭐 삐지지는 않지만 서러울 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후는 마치 그 고2, 고3 남학생들에게 군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안 하다. 그 친구들은 분명히 3년 뒤에 군대를 가거든요. 2년 뒤나. 근데 남자들은 어감이 없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노후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동치밀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난 어떻게 할까? 그 지금 산 집을 아빠 제가 금방 갚을 테니까 3억만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 집을 100% 아내 명의로 돌려놨어요. 아내가 자식한테 주면 아내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자식 위해서? 원래 엄마들이 더 잘 주는데.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아버지는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엄마가 더 주는데 엄마들이 더 해주려고 그래. 제가 지금 지금 많이 약하셨어요. 네. 공동명의로 해. 흔들리는데? 그래요? 아니 경제권도 주고 집 명의도 주고 애들도 손을 넣고. 아내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난 신용카드를 못 만들어. 왜? 재산도 없지, 직업도 없지. 공동명의대도 신용카드 만들어. 단독명의만 만드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지금 얘기하시죠? 왜 그걸 지금 얘기하시죠? 지금 얘기했잖아.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네. 저는 내가 경험한 일이고 또 경험을 2번 한 일인데 내가 이제 신학대학 졸업해서 개척을 해야 되니까 홀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 당시로 전세금이 800만 원 필요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800을 현찰로 꽃몽 비닐에 싸가지고 왔어요. 지금 비슷하잖아요. 이 집하고. 아빠는 이성형이고 엄마는 감성형인데 나는 그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데려온 남편과 낳은 자식이 차이가 여자한테는 그렇게 많이 나는구나. 혈육이 아니야. 그렇지. 혈육이 아니지. 엄마는 혈육이야. 결국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그놈을 반환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집에다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건 아무 때라도 내려갑니다. 되돌아 올라오는 건 거의 없죠. 맞아요. 거의 개가 설령 잘 돼도 맞아요. 올라오는 거는 물을 역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키우고 가르치고 다 하세요. 그러나 노후 자금은 안 돼. 안 돼야. 갑자기 입을 딱 합니다. 그렇다고 막 많은데 안 도와주면 그거 나중에 이제 제사도 하게 안 지낼 거고 또 이제 속상하니까 그건 안 되지만 주고 하되 내 노후 자금은 말 그대로 내 노후 자금이지 자녀의 사업 기반 자금은 아니다. 네, 그리고 걔가 지금 그 돈 갖고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셔도 우리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에 뭐 할 때 내가 장문 쪽에 몇 천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돈이 부족해가지고 얘기했을 때 장인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중국 안 된다고 그러던데 사기 당한다던데 항상 그 얘기만 하셔. 걱정만 하셔. 장모님도 얘기 안 하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해주시더라고. 누가? 어? 장모가. 장모님이 해주시더라고. 장모가. 네. 역시 혈육이야, 혈육. 그런데 또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내가 그만큼 돈을 벌었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안 갖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안 갖다 충분히 드릴 수도 있는 돈인데도 이상하게 안 갖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한테 뭔가 줬을 때 약간 안 주면은 제가 서운할 때 있잖아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행사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고 뚜벅이니까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는 왔는데. 그래서 택시 아저씨를 섭외해서 택시 아저씨의 일당을 주고 그 택시를 타고 행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중고 경차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통장에 전 재산이 130만 원 있었고요. 그 차는 600만 원 정도 하는 차였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꺼달라고. 아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결국에는 안 주셨어요. 네, 대중교통 이용해, 버스 타,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 화장실을 갈아입으면 되잖아. 근데 그때 와이프의 어머니, 그때 여자친구의 어머니죠. 장모님이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한 달 만에 갚았어요. 전 재산이 130만 원이었던 제가 한 달 만에 500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 그럼 나는 뭐가 되니? 네? 나는 그전에 나는 뭐가 되니? 난안 갚았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근데 그때, 자기 부모님이 아니잖아. 여자친구의 이제 물론 미래의 장모님이 되셨지만 어머니한테 진짜 이런 게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는 잘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수를 땄고요. 왜냐면 와이프랑 연애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제 상황을 보고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장모님이 개를 깨서 주신 거예요. 본인의 개를 깨서. 이야. 네.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줬을까? 왜냐면은 6개월 동안 엄마랑 전화 통화도 안 했어. 장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장모님은 내 사이가 잘 돼야 내 딸이 편하다 이거야. 근데 엄마는 돈 줘봐야 안 온다. 내가 이 엄마 시키려고 그러는데 딸을 위해서 준 거지. 절대 딩동 씨를 위해서 준 게 아니지. 우리도 엄마한테 섭섭하겠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한 6개월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줘봐. 근데 뭘 줘? 아니, 라이스터 마담님은 어떠세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다른데 오늘의 주제는 내가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 안 주는 게 낫죠. 주지 않고 결국은 혼자서 독립을 못할 자식이면 나이 들었어도 부모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터이니 지금 투자하지 않고 차라리 제가 조금 제 노후를 잘 다지면서 정말 나중에 아이가 실패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이 났을 때 그때 조금 도와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대학까지는 보내주지 않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말 공부하고 잘 할 애가 있고요. 맞아요. 공부에 적성이 없지만 또 다른 걸 잘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견디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재능을 애들이 참 안 보여준다는 게 문제야. 그게 있으면 너무 고민이 없죠. 근데 여기에는 장경동 목사님의 명언이 있어요. 네. 재물은 나눠줘도 재산은 주지 마라. 전에 동치미에서 한 말 전 기억하거든요. 재물은 주어도.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줘도 되고 그 돈은 좀 줘도 내가 망하진 않아요. 근데 재산을 준다는 건 집 팔고 내가 망할 수 있는 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재물은 나눠줄 수 있지만 재산을 주지 말라는 명언을
전 지금도 기억. 아니 죽을 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이건 건 뭐냐면 어떻게, 제가 요즘은 노후 자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오래 산단 말이죠. 제가 25년 전 한의원 때는 70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70 너무 건강하세요. 우리 뭐 동치미 식구들은 노후 대책 잘 하고 계신가요? 꼬박꼬박? 네,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왜 아무도 제일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네. 제가 이렇게 또 사실 살다 보면 그거는 정말 딩동 얘기처럼 나중에 내가 좀 여유 있으면 그때 노후 대비하지. 근데 그 나중에 너무 금방 온단 말이죠. 확 오죠. 예, 그래서 노후 대비는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부자언니 왜 모셨습니까? 예. 강의 한번 들어야죠. 들어요. 저희가 박수를 예. 쳐드리겠습니다. 뉴스들 바람의 강의입니다. 부자. 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노후 얘기, 뭐 자식들 교육비 얘기, 뭐 너무 많은 이제 돈 얘기를 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 제목이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제목 너무 좋죠. 네. 이제는 내가 본업을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뭐 먹고 살지라는 걱정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배우고 투자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뭐죠? 요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돈을 굴리는 방법. 그렇지. 아니야, 저축하는 기술. 아니야, 저축은 아니야, 저축은 아니야. 부동산. 어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셨지? 다 맞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테크라는 거는요, 재자는 재물, 재산할 때 그 재자거든요. 그리고 테크는 영어로 테크놀로지 할 때 그 테크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기술이 있으시면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적금으로 답이 없고 투자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내가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없으니 불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투자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해봤더니 크게 실패했어.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돈을 불리는 방법은요. 재테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은 배우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잘하고 좀 덜 잘하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기술 오늘 들어갑니다. 그 기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재테크 기술을 배우실 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스텝 1입니다. 목표를 선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나 재테크 잘해서 노후 걱정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를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 구체화시키시자는 거야. 나 일 안 하고 거기 있잖아 조물주 위에 건물주 나 그거 할래. 건물주 누구나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건물에서 월세 얼마 나왔으면 좋겠다까지 나오셔야 돼요. 나 월에 500만 원 있으면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 혹은 어떤 분은 나 1000만 원은 나와야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500만 원 월세를 받으려면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 되지? 1000만 원 월세 받으려면 얼마짜리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말에는 운동화 딱 신으시고요. 부동산 탐방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취미처럼.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 월세가 얼마 나오는구나를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조사하셔야 돼요. 돌아다니시면서 맛집 같이 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맛집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집을 가실 때 옆에 부동산 먼저 들르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들러서 요거 물어보세요. 1번 부동산에 가시면요. 저 맛집이 있는 건물이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건물은요. 뭐 한 30억 해요. 자, 2번 부동산에 가시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반대로. 제가 저 맛집처럼 1층에다가 맛있는 집을 해보고 싶은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5천에 300 내시면 돼요. 너무 비싼 것 같아. 2층은 얼마예요? 그럼 또 얼마에 얼마? 그것도 비싼 것 같아. 3층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 건물의 실질적인 월세가 다 파악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 가격을 물어봤어. 그럼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 분은 월세를 많이 얘기할 거냐. 근데 잘 반대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짜리 건물은 보통
총 월세가 얼마 나오더라. 그래서 한 뭐 20억짜리 건물은 이 동네에 같은 경우에 평균 한 4% 월세 수익이 나오더라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짜리 건물을 사면 이 동네는 대략 월세가 한 수익이 몇 프로 나오더라라고 대략 머릿속에 이게 인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만드신 다음에 나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그러면 건물을 사면 돼. 그럼 20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나 현금 얼마 있으면 되지를 또 역으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이 건물을 산다고 치면 그래도 절반은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이분은 10억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그다음에 뭐 하시면 될까? 지금 나 얼마 있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얼마만큼 벌 수 있고 아니면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려서 10억을 만들까라는 전략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은 선생님들 재테크를 하실 때 이 기술을 배우시는 궁극적인 목표, 아까 우리 선명한 PP처럼 선명한 목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들은 실은 내가 일하지 않고 놀아도 나를 먹여 살리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식 투자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일하지 않고 저작권을 막 받아서 먹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 성향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좋아하고 찾는 물건을 보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분석하신 다음에 아, 나는 부동산하고 잘 맞아. 그러니까 건물주. 아니면 뭐 나는 주식 투자랑 잘 맞아. 그럼 나는 주식 투자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자신한테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자,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우리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지 전략을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듯이 짜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일단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돈벌이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그때 1단계의 목표는 종잣돈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억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 대신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와요. 100만 원의 10%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얼마 안 되잖아. 근데 1억의 10%는요? 1000만 원. 그래서 돈을 번다고 어느 정도 큰 목돈을 만드셔야지만 요거를 굴렸을 때 눈에 보이는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단계는 종잣돈을 만든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 종잣돈이 10억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는요,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예적금으로 1억 만드실 수 있어요. 7, 8년 걸리면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근데 1억이 10억 가는 일은요, 예금으로만 절대로 못 가요. 그럼 이때부터 투자가 병행되어야 해요. 투자를 하시려면요, 2가지 지식이 필요하세요. 첫 번째는 이론 지식. 두 번째는 실전 지식. 근데 대부분은 이론 지식에만 꽂혀 있으세요. 금리가 뭐야? 채권은 뭐야? 주식은 뭐야? 나 뭐 투자하려면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아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공부한 거를 실전에서 대입을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거기에 내 성향이 들어가니까 나는 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책으로만 배우실 수 있을까요? 못 배우시죠. 넘어져요. 그렇죠. 내가 직접 타보고 어떻게 하는 순간 중심이 잡히더라를 몸이 기억하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부 기본적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이고 투자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하더라를 몸으로 익히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가시면 결국은 돈이 이렇게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 건물주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말이 쉬워서 1억에서 10억이지 투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무조건 10억이네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로드맵을 그리셔야 돼요. 이제 전략을 세우셨으면 그거를 가시화시키셔야 돼요. 목표도 짰고 우리 가시적으로 전략도 짜서 로드맵까지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시작을 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자기 분석이에요. 쪽박차기 딱 좋아. 난 내 분석. 우리는요 너무 자기 분석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분석을 하실 때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대출 상환 플랜 먼저 짜셔야 돼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나 대출이 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빚부터 갚아야 돼요? 아니면 나 투자 먼저 해야 돼요? 종잣돈 먼저 모을까요? 빚부터 갚을까요? 물어보세요. 빚부터 갚아야지. 네, 명쾌하게 답드릴게요. 자, 대출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4% 이상 원금 손실 보지 않고 확실하게 돈을 투자해서 벌어오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죠? 그러면 빚부터 갚으시고요. 알겠어? 그러면 투자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자산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아, 나는 지금 뭐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재테크 레벨이 어디냐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적금 레벨이야. CMA가 뭔지도 몰라요. MMF가 뭔지도 몰라. CMA 매일매일 자유입출금 통장 같은 건데요. 돈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이자를 찍어줘요. 그 원금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레벨이 예적금 레벨이신 거예요. 나는 예적금 레벨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식 투자를 하세요. 주식 투자는 지금 레벨상 어디에 있나요? 거의 끝판왕이에요. 주식 부동산은 끝판왕 보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재테크 장인급인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재테크 이제 시작했어요. 인턴이야. 근데 자꾸 재테크 장인 기술을 저걸 하려고 그래. 되실까요? 안 되세요. 100% 깨지세요. 처음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본 거를 다시 재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레벨을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레벨이 아니라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하셨어요. 그럼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해보시려면 통장을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 통장 분리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잡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하게 돼서 하다 멈추게 되세요. 일단 통장 분리 간단한 방법은요. 나의 수입이 들어오는 자유입출금 통장이 있으시겠죠? 그럼 그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을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이체를 해주세요. 나 한 달에 얼마 쓸 거야 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입출금 통장, 생활비 통장 나누시고 투자자금 대기 통장 나눠 놓으신 다음에 내 재테크 레벨에 맞게끔 투자를 시작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은 내가 통장 분리도 했어. 그 다음에 내 수준에 맞는 재테크도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는 일상을 바꾸셔야 돼요.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내가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신 부자 되고 돈 모으시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일상을 바꾸세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래서 요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테크 기술 취미 삼아 배우는 거야. 나 어차피 내 지금 50이라고 하더라도 에휴 나 120까지 살 건데 10년, 20년 배우면 내가 그거 못하겠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취미 생활 하듯이 재테크를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절대로 조급증 내지 마세요. 나 당장 막 노후를 준비하고 불안하니까 나 막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어딘가에게 투자하고 싶어. 자, 내 돈을요, 자신 돈처럼 불려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을 알아서 불려줘? 알아서 불려줬으니까 너 수익 난 거 반을 줘. 그러면 딜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을 알아서 불려주는 사람은 나 판매 수수료 조금 받고 누가 알아서 불려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 모르면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거는 진도를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빼는데 이 공부가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재테크 하듯이 슬슬 10년, 20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정도 우리 돈 관리하는 기술 배우시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실 수